자, 오늘은 우리가 MRI를 이용해서 뇌의 어떤 펑션, 기능을 보는 fMRI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fMRI는 펑셔널 MRI의 약자고요. 우리말로 하면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장치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뇌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기술이 여기 있는 fMRI라는 기술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들어가가지고요, 인터넷의 검색창에다가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뭐 이런 식으로 치면은 그 연구 결과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 이제 뇌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비가 이 fMRI라는 장비고요. 이 fMRI라는 거는 뇌 기능을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뭐를 보는 거냐면 나중에 뒤에 사실 좀 더 자세하게 내가 설명을 해줄 건데 일단 이제 전체적인 오버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 이게 뭐예요? Cerebral Blood Flow, 그러니까 뇌 혈류예요. 그렇죠? 뇌 혈류의 옥시저네이션, 그러니까 산소 농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산화 정도를 우리가 영상화하는 게 fMRI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fMRI가 보는 게 뭐냐면요, 뇌 어느 부분이 활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걸 영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기술이 fMRI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웠죠. 그러니까 혈액에서 산소 공급은 뭐가 산소를 공급을 해요? 산소를 운반하는 게 뭐예요? 헤모글로빈이죠. 그죠?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이 산소를 운반을 하게 되는데요.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붙어 있는 헤모글로빈을 우리가 산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고요. 옥시저네이티드 헤모글로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산소가 떨어져 나가서 헤모글로빈만 있는 거를 우리가 디옥시저네이티드 헤모글로빈이라고 합니다. 그죠? 탈산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붙어 있을 때하고 산소가 붙어 있지 않을 때 자기적인 성질이 달라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는요, 산소가 붙어 있는 산화 헤모글로빈은, 그러니까 산소가 떨어져 나가 있는 그냥 헤모글로빈만 단독으로 있는 탈산화 헤모글로빈에 비해서, 그러니까 탈산화 헤모글로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매그네틱 머티리얼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었는데요. 그 세 가지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첫 번째가 페로매그네틱 머티리얼이고요, 강자성체. 그다음에 페로매그네틱 머티리얼, 이거는 상자성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다이아매그네틱 머티리얼, 반자성체라는 게 있었는데, 페로매그네틱 머티리얼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냥 냉장고에 이제 자석이 달라붙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아주 자기장을 잘 흘릴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장을 잘 흘릴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투자율이라고 하고 퍼미어빌리티라고 하는데, 이 퍼미어빌리티가 아주 큰, 뭐 예를 들면 1000 이상, 그죠? 이게 큰 물질을 우리가 강자성체라고 하고요. 상자성체는요, 우리가 공기의 퍼미어빌리티를 우리가 예를 들어 기준값 1이라고 두면은 뮤제로라고 하거든요. 요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퍼미어빌리티를 뮤R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요 뮤R 값이 1보다 아주 조금 큰, 그죠? 그러니까 공기하고 비슷한데 공기보다 약간 이제 자기장을 더 잘 흘릴 수 있는 이런 물질을 우리가 페라매그네틱 머티리얼이라고 하고요. 요거보다 약간 못 흘리는 1보다 약간 작은 물질을 우리가 다이아매그네틱 머티리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데요. 일단 옥시헤모글로빈은 다이아매그네틱 머티리얼이고요. 디옥시헤모글로빈은 파라매그네틱 머티리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다이아매그네틱 머티리얼 자체는 사실은 뭐 자기장을 그렇게 많이 휠 만큼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영향도가 크진 않은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이 파라매그네틱 성질을 가지고 있는 디옥시헤모글로빈이거든요. 이 디옥시헤모글로빈은 자기장을 왜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조영제 얘기를 했잖아요. 조영제로 사용하는 게 매그네틱 나노파티클인데, 이 매그네틱 나노파티클의 프로퍼티가 보통은 페라매그네틱 머티리얼을 사용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파라매그네틱 머티리얼이 어떤 특정 부위에 많이 모여 있으면, 그죠? 이 파라매그네틱 머티리얼이 외부에 들어오는 주 자기장을 왜곡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쪽으로 자기장이 휘어서 들어가니까. 그죠? 그러면 자기장의 인호모지니어티가 커지죠. 인호모지니어티가 커지면은 우리가 얘를 익사이테이션을 시켰을 때 얘네들이 돌아가는데 페이즈가 더 빠르게 흐트러지죠. 그래, 호모지니어스 해도 흐트러지는데 인호모지니어스 하면 더 많이 흐트러지죠. 그죠? 그래서 T2 스타 디케이가 어때요? 더 빨라지죠. 그러니까 T2 스타가 더 짧아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T2 스타가 짧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호가 T2 웨이티드 이미징을 했을 때, 그죠? 신호가 더 작게 나오죠. 그 부분은. 그죠? 그래서 영상에서 더 까맣게 보이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파라매그네틱 머티리얼인 디옥시 헤모글로빈이
어떤 자기장의 왜곡 현상을 일으켜서 T2 스타를 짧아지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뇌 활동을 측정을 하는 게 이 펑셔널 MRI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요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볼드 현상이라고 합니다. 볼드가 뭐의 약자냐면요, 블러드 옥시저네이션 레벨 디펜던트 이펙트입니다. 그죠? 뭐예요? 피의, 그죠? 피의 어떤 산화 레벨의 디펜던트한 효과라고 해서 우리가 볼드 이펙트라고 부르거든요. 이 볼드 이펙트를 이용해서 뇌 기능을 보는 영상 방법이 fMRI인데, 그럼 fMRI를 찍기 위해서는 뭐 새로운 MRI 기계가 필요하냐?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MRI 기계 가지고 fMRI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전에 이제 MRI 역사에서 설명을 했지만, MRI가 처음으로 이제 개발된 게 언제예요? 1970년대잖아요. 그죠? 1970년대에 MRI가 처음으로 개발이 됐는데, 요 볼드 이펙트라는 게 처음으로 발견이 된 거는 1990년대 초반입니다. 90년대 초반에 이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뇌 기능을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처음으로 밝힌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세이지 오가와 박사님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이 원래는 미국에 계셨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일본 쪽으로 이제 은퇴하고 오셨어요. 근데 일본에 오셔가지고 가천대 뇌과학 연구소 있죠, 조장희 박사님 대신 그쪽에 그러니까 이중 소속 그쪽에 이제 초빙을 해가지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우리나라에 오세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세이지 오가와 박사님이 아마 MRI에서 다음에 노벨상을 받는다라고 하면 아마 그 오가와 박사님이 노벨상을 받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방금 이제 설명한 거를 좀 더 이제 풀어가지고 내가 한글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볼드 기법이라는 거는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면 혈류 증가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산화 헤모글로빈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탈산화 헤모글로빈이 감소하는 것을 이용하는 기술이고, 탈산화 헤모글로빈은 외부 자기장이 존재할 때 자화가 돼서 T2 자기 공명 영상 검출 신호에 저하를 일으키는 상자성 파라매그네틱 물질이므로, 탈산화 헤모글로빈이 저하되면 자기 공명 영상에 신호가 증가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조정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내가 아까 설명한 거하고 약간 다르죠. 그죠? 아직은 내가 조금 이따 다시 더 설명을 할 거고요. 뭐 밑에 있는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도록 하고요. 원리가 더 중요하니까. 그죠? 자, 이제 요 그림이 이제 원리를 설명을 해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뇌의 어떤 특정 영역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있을 때, 근데 실제로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뇌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 액티비티라고 하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도 뇌가 어떤 스스로 이런 어떤 네트워크를 이루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활동을 하고 있다가 근데 어떤 특정 부위에서 이제 어떤 특정한 액티비티가 발생을 할 경우,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뇌가 활동을 하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에너지를 어디서 공급을 받아요? 혈액에서 공급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가져오는 것들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만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이제 글루코즈라든가 이런 것들도 끌어오긴 하지만 이제 산소도 필요하죠. 그죠? 뉴런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피 속에 섞여 있는 어떤 산소를 가지고 있는 산화 헤모글로빈에서 산소를 뺏어 가지고 이제 뉴런 쪽으로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어때요? 탈산화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증가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뇌에서는 참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이 탈산화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은 아주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자, 이제 뇌에서요, 어떤 특정 부위에서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사람 몸이 인지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쪽으로 산소를 가지고 있는 헤모글로빈을 많이 보내줘요. 아, 이쪽 부분에서 산소를 많이 필요할 거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뉴런이 참 재밌는 현상인데, 실제로 뉴런이 사용하는 산소의 양은 무제한이 아니고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요만큼 쓰는데 산소를 가진 헤모글로빈 이만큼 보내주는 거예요. 그죠? 그쪽 영역에 산소를 가진 헤모글로빈을 많이 보낸다는 거는 산소 가진 헤모글로빈만 많이 보낼 수가 있을까요? 안 되죠. 기본적으로 피를 많이 보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산화 헤모글로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혈류 자체가 증가를 해요. 그죠? 그죠? 근데 피가 증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상화하는 이게 어떤 하나의 단일 복셀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요 사각형이 단일 복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복셀 사이즈가 되게 커요. 1mm 바이 1mm 바이 1mm. 이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레졸루션이 높은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 안에 뉴런이 몇 개나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수백만 개 들어가 있겠죠, 그죠? 수십만 개 들어가 있겠죠, 안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의 목셀을 우리가 이미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특히 이제 fMRI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런 공간적인 분해능을 그렇게 1mm, 1mm로 하면은 그렇게 빠르게 영상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fMRI 할 때는 훨씬 더 목셀 사이즈가 큽니다. 뭐 예를 들면 2mm, 2mm, 아니면 뭐 5mm, 5mm. 이렇게 좀 큰 목셀 사이즈를 가지고 영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안에 사실은 상당히 많은 수의 뉴런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목셀 안에 뉴런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이런 이제 혈관들이 다 흐르고 있겠죠. 피가 흐르고 있겠죠. 그죠? 근데 자, 이 목셀 전체에서 우리가 봤을 때요. 일단 처음에 이 여기 근처에 있는 뉴런들이 활성화해가지고 여기서 산소를 많이 가져가서 탈산화 헤모글로빈, 디옥시헤모글로빈의 농도가 일시적으로 많이 증가를 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쪽에 이제 피가 많이 필요할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혈관도 확장이 되면서 이 산화 헤모글로빈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죠? 근데 뉴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뉴런이 사용하는 산소의 양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탈산화 헤모글로빈의 농도를 보면, 디옥시 헤모글로빈 농도를 보면 순간적으로는 이 농도가 증가를 하지만 혈류 자체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농도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감소합니다. 이해돼요? 내가 지금 한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산소 가져가는 산소의 양은 그죠? 제한이 돼 있는데 여기에 많이 필요할 거다라고 해가지고 피를 더 많이 흘려 보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탈산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감소하는 겁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그렇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탈산화 헤모글로빈이 많이 포함이 돼 있으면 혈액 속에, 그러니까 농도가 높으면, 그러면 파라매그네틱 성질을 가지고 있는 디옥시 헤모글로빈이 자기장을 휘게 만들어 가지고 T2 스타가 떨어지죠. 감소하죠. 그죠? 근데 디옥시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면 필드의 인호모지니어티가 감소하니까 필드가 더 호모지니어스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T2 스타가 어떻게 될까요? 길어지죠. 증가하죠. 그죠? T2 스타가 증가하면은 우리가 똑같은 어떤 에코 타임을 가지고 있는 T2 웨이티드 영상을 찍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에 호모지니어티가 증가해서 T2 스타가 증가하니까 신호의 강도가 커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볼드 이펙트라고 하고요. 근데 실제로는요, 우리가 요거를 아주 잘 찍어보면 어떻게 우리가 영상이 되냐면요. 실제로는 요 세로축이 우리가 어떤 신호의 강도라고 합시다. 이거 뭐 볼드라고 하겠습니다. 볼드라고 하면요. 그럼 우리가 정상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0이라고 하면요. 처음에 우리가 액티베이션이 됐을 때, 어떤 특정한 부위가 됐을 때는요. 요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신호의 강도가 처음에는 감소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처음에는 일단 피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여기 근처에 있는 어떤 산소들을 떼가서 디옥시헤모글로빈의 농도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디옥시헤모글로빈의 농도가 증가하면은 신호의 강도가 감소한다 그랬죠. 그 순간적으로는 신호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피가 많이 몰려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농도가 감소하니까 페라매그네틱 머티리얼의 농도가 감소하니까 신호가 커지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그래서 초기에 떨어졌다가 다시 증가를 하는데 이 초기에 떨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니셜 DB라고 불러요. 그렇죠? 아주 빠른 시간 동안 이니셜 DB 한번 일어났다가 그랬다가 다시 증가를 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은 이쪽 액티베이션이 끝나면은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fMRI 영상을 넣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뭔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걸 우리가 관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의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의 데이터를 측정을 하고요. 뭔가 액티베이션이 있을 때의 데이터를 측정을 한 다음에 액티베이션이 있는 데이터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데이터를 뭐 하면 될까요? 빼면 되죠. 그죠? 빼면 그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나타나는 부위가 내 활동이 있는 부위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fMRI 원리 알겠죠? 그죠?
그래서 fMRI 찍은 뭐 몇 가지 이그젠플들을 보여주면은 지금 보면 뭐 나타내는 방법들이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는 이게 3차원 복셀 데이터를 얻기 때문에 이거 여기 보는 것처럼 뭐 이렇게 이미어 방향으로 잘라가지고 결과를 볼 수가 있겠죠. 보통은 이제 이렇게 액티베이션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합니다. 그죠? 높은 부분은 노란색, 낮은 부분 빨간색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몇 가지 예들을 보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시그널 체인지 퍼센트입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변화하는 퍼센트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주 미세하게 변화를 하거든요. 이게 단위가 퍼센트인데요. 근데 보면은 이제 레스팅일 때 하고 어떤 액티베이션이 있을 때 하고 퍼센트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한 2에서 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퍼센트 체인지가 워낙 작기 때문에 뭐 이거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뒤에 또 나오겠지만 여러 번 반복 실험을 해가지고요. 이 반복 실험한 데이터를 가지고 뭐 에버리지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게 지금 뭐 프라이머리 비주얼 코텍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미디얼 템포럴 코텍스라고 하는 요 에어리어에서 어떤 두 개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실험이 정확하게 어떤 실험이냐면은 여기 우리가 어떤 시각 자극을 보여주는데요. 시각 자극 두 가지 타입의 시각 자극을 보여줘요. 하나는 뭐냐면 움직이는 어떤 대상을 보여줄 때 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대상을 보여줄 때 하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아무것도 안 할 때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줄 때. 그러니까 레스팅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줄 때, 그 다음에 움직이는 대상 보여줄 때, 아무것도 안 보여줬다가, 그 다음에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영상을 보여줄 때,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할 때, 그 다음에 움직일 때 안 하고, 그 다음에 고정된 거 보여주고 안 하고. 그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요건 뭐냐면요. 프라이머리 비주얼 코텍스라고 해서 여러분들 알죠? 일단 어떤 사물을 보게 되면은 이 사물 본 게 제일 먼저 이제 뇌에 전달이 되는 곳이 뭐예요? 프라이머리 비주얼 코텍스라는 곳이죠. 이게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뒤통수 쪽에, 여기 오시피털 로브라고 해서 뒤통수에 사실 뇌를 그려보면은 뇌가 보통 뭐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면요. 여기 이제 앞에서 본 거죠. 바깥쪽에서 본 거고요. 이거 말고 여기 사실 뇌를 뒤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보면은 이렇게 두 개 방구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방구로 나눠졌는데 이걸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안쪽에서 보면, 그러니까 미디얼 뷰라고 하거든요. 안쪽에서 보면은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안쪽에서 본 거라고 가정을 합시다. 반 잘라가지고 안쪽에서 봤을 때 여기 이런 이제 골드를 우리가 보통 피셔라고 하는데요. 피셔들이 있고 보통 이제 요렇게 크게 뻗어 있는 피셔를 우리가 캘커라인 피셔라고 하고요. 이 캘커라인 피셔를 주위로 해가지고 요쪽 부위하고 요쪽 부위하고 이쪽 부분이 프라이머리 비주얼 코텍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걸 V1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프라이머리 비주얼 코텍스 쪽에 제일 먼저 어떤 시각 정보가 전달이 되고요. 여기서 전달된 게 우리가 뇌의 다른 부위 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거든요. 옮겨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옮겨갈 때 여기 있는 MT라고 돼 있는 요 부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어떤 움직이는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요 MT라는 부위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각적인 자극이 들어오면은 얘가 움직이든 고정돼 있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 비주얼 코텍스에는 전달이 되기 때문에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할 때는 0에 가깝다가 움직이는 거든 아니면 정지돼 있든 상관없이 전부 다 프라이머리 비주얼 코텍스는 여기서 다 액티베이션 시그널이 증가하게 되죠. 그죠? 근데 MT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대상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보면 요 무브먼트라고 되어 있는 움직이는 대상이 보여졌을 때만 MT라는 부위가 이렇게 활성화를 하게 되고요. 정지된 영상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이 활성화를 안 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우리가 볼드 시그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조금 전에 했던 그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레스팅 스테이트하고 비교해가지고 활성화가 된 그런 영역들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면은 어느 부위가 활성화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나중에 어떤 식으로 실제로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결과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건 뭐 이미지 프로세싱이죠. 그죠? 우리가 요 복셀에서 3차원적인 데이터를 다 얻어놓은 게 있으면은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람의 이런 해부학적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임의의 방향으로 자를 수 있거든요. 그래픽에서. 그죠?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이용해서 임의 방향으로 잘라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런 액티베이션 같은 거 올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림은 이제 우리 과에서도 이제 많이 하는 연구죠. 그죠?
그래서 브레인 이미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그레이 매터하고 CSF하고 뇌척 수액하고 경계를 추출을 한 다음에 그 경계 추출한 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세그멘테이션 된 영상을 이건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풍선에다 바람을 불어넣는 것처럼 이렇게 쫙 불어넣어서 여기 보면 약간 좀 진한 회색으로 보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약간 하얀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나타내는 게 뭘까요? 뇌 주름이죠. 그죠? 그래서 서커스하고 자이러스를 나타내는 게 여기 있는 요 회색하고 하얀색 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풍선 분 것처럼 이렇게 부풀린 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런 이제 활성 같은 걸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요? 실제로 주름이 많이 져 있기 때문에 이 주름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바깥에서 보기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풍선을 부는 것처럼 이렇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플래트닝이라는 것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래트닝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보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된 게 뭐냐면요, 이게 자르는 이렇게 선이에요. 요 선을 따라가지고요, 실제로 가위로 자른 다음에 쫙 펴는 게 요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일종의 이미지 프로세싱이죠. 그죠? 요거를 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좀 더 이제 좀 복잡한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활성화되는 맵 같은 거를 좀 더 이제 알기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한 MRI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실제 뭐 진단이라든가 아니면 뇌기능 매핑에다가 활용을 하느냐 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볼드 시그널 체인지를 정량화를 하는 그런 연구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량화한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우리가 특정한 태스크를 하고 있을 때 특정한 이제 뇌 부분이 액티베이션을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쪽에 있는 특정한 이런 브레인 에어리어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ROI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ROI가 뭐의 약자예요? Region of Interest. 우리가 관심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관심 영역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요. 이 관심 영역 내에서의 또 볼드 시그널의 전체 어떤 값들, 그죠? 이 값들을요, 여러 서로 다른 컨디션들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스멜 언론이라고 돼 있죠. 어떤 뭐 냄새 자극을 준 거예요. 그죠? 향기 자극을 줬는데 요거는 이제 뭐 어떤 그냥 냄새만 줄 경우,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냄새하고 어떤 칼라 자극, 시각 자극을 같이 줬는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떤 매칭되는 경우에는 요 오비토 프론탈 코텍스라는 곳에서의 활성이 그냥 냄새만 준 경우에 비해서 훨씬 더 커지더라. 그런데 요 냄새 준 거하고 어떤 색깔 보여주는 거하고 두 개가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오비토 프론탈 코텍스에서의 활성이 더 작아지더라. 여기 있는 바들은 뭘까요? 이게 이제 표준 편차인데요. 여기서 표준 편차라는 건 뭘까요? 이게 한 사람한테서만 측정을 한 데이터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이제 실험을 하면은 뭐 최소 10명에서부터 수십 명까지 측정을 하게 될 텐데 이 여러 명들한테 이런 이제 똑같은 ROI를 잡아가지고 볼드 시그널의 크기를 측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얘네들 사이에 어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얘네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 그럼 우리가 결론을 어떻게 내면 될까요? 뭔가 오비토 프론탈 코텍스라는 곳이 어떤 냄새가 주어졌을 때 이 냄새가 어떤 시각 정보하고 매치가 일어나는 경우에 훨씬 더 액티베이션이 크게 발생한다. 그죠? 매치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훨씬 더 액티비티가 작아지게 된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뇌 기능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내가 조금 전에 그렸던 그 그래프 똑같은 겁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타임 애프터 스티뮬러스 온셋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0초에서 어떤 그 자극이 주어졌어요. 요 보통 이제 까만색 바로 주어지는 게 뭐냐면요, 이게 자극이 주어지는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10초까지 이렇게 자극이 주어진 거고요. 우리가 이런 이제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실은 이벤트 릴레이티드 fMRI라고 해요. 어떤 그 우리말로 하면은 사상 관련, 그러니까 사상 이벤트 릴레이티드 관련, 사상 관련 기능적 자기 공유 영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앞에 있는 거는 우리가 사실 패러다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패러다임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블럭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블럭으로 하거든요. 레스팅을 어떤 특정 시간 동안 레스팅하다가 특정 시간 동안 움직이는 자극을 보여줬다가 특정 시간 동안 이제 레스팅이었다가 특정 시간 동안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자극을 보여줬다가, 그죠? 이런 식으로 블럭으로, 시간을 블럭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걸 블럭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이제 이벤트 릴레이티드 자극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예를 들면 10초면 10초 동안 특정 자극을 주고 요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 번 반복한 다음에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한 거를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에버리지를 해요. 요 볼드 시그널을요. 에버리지를 하면 여기 있는 것 같은 이런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아까 내가 설명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을 때는 거의 0에 비슷한 값이다가 자극이 딱 주어지면은 어때요? 뚝 떨어지죠, 처음에. 이게 뭐예요? 아까 배웠던 이니셜 DB죠. 요건 왜 일어난다? 그렇죠? 특정한 영역이 자극이 되면 그렇죠? 순간적으로 그 근처에 있는 실제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니까 산소를 끌어다 쓰니까 디옥시헤모글로빈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고 증가하게 되고 디옥시헤모글로빈이 그죠? 증가하게 되고 디옥시헤모글로빈의 농도가 증가를 하면은 이건 파라매그네틱 머티리얼이기 때문에 T2 스타가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널 값이 작아지게 되고 근데 이제 잠시 후에 이쪽으로 이제 피가 많이 몰려오게 되죠. 이쪽 부위가 활성화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몸이 알고 그쪽으로 이제 피를 더 많이 보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영상화하려고 하는 그 영역 내에서 디옥시헤모글로빈의 농도가 감소하죠. 디옥시헤모글로빈 농도가 감소하면은 필드가 더 호모지니어스해지기 때문에 신호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은 사실 fMRI 다 이해한 겁니다. 자, 아까 나왔지만은 요 ROI,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하고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분석 방법은 요 ROI 어널리시스입니다. ROI 어널리시스라는 거는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이런 영역을 뇌의 어떤 특정한 부위를 이렇게 잡고요. 요 부위에서의 시간에 따른 볼드 시그널의 변화 같은 걸 이렇게 트래킹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아까 본 것처럼 여기에서 나오는 볼드 시그널을 뭐 그냥 에버리지 해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이제 여러 컨디션들에 대해서 비교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례들을 보여주면 이거 아까 그거하고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뇌에 이제 여러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영역들에서의 뭐 지금 보면은 이쪽 영역, 그죠? 어떤 특정한 이런 영역의 ROI를 잡아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사실 어떤 컨디션들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컨트롤이고 다른 하나는 여기 지금 DD라고 돼 있죠. 그죠? DD라는 어떤 다른 컨디션이 있을 때 서로 다른 이런 컨디션 또는 서로 다른 어떤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서 이 부위에서의 이제 동일한 어떤 태스크를 할 때 그죠? 각각 부위들에서 나타나는 뇌의 활동 정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이렇게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는 이거 되게 유명한 연구거든요. 유명한 연구인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한테요. 이런 완전한 얼굴을 보여주고요. 이렇게 눈을 가린 이 얼굴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눈만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사람 얼굴하고 전혀 관계없는 집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뇌의 영역 중에서요. 퓨지폼 페이스 에어리어라고 불리는 영역이 있어요. 이게 어딨냐면은 약간 저 아래쪽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저 아래쪽 부분에 여기 요 어디쯤에 있냐면은 요 템포럴 로브 요 뒤쪽에 아래쪽에 이쯤 부분에 있습니다. 이쪽. 여기에 이제 퓨지폼 페이스 에어리어라는 게 있는데 요 에어리어의 자체 이름에 페이스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죠? 이게 되게 사실 정말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fMRI가 밝힌 뇌의 신비 중에 하나예요. 그죠? 뭐냐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어린 애기들 있죠. 아기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금방 태어난 신생아들이요. 사람 얼굴이나 아니면 동물 인형이라든가 사람 얼굴하고 비슷하게 생긴 이거를 보면 웃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죠. 거의 없죠. 그죠? 아직 뭐 여러분들 뭐 조카들이 태어날 조카들 혹시 본 친구들은 경험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사람을 보면 좋아해요. 이게 본능이에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얼굴을 한 번도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본 적도 없는 그런 갓난 아이들도요. 본능적으로 사람 얼굴을 보면 좋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뇌에 사람은 사람 얼굴만을 디텍션하는 사람 얼굴에 반응하는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 영역이 여기 있는 퓨지폼 페이스 에어리어라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영역을 ROI로 잡은 다음에 여기서의 액티베이션 변화를 볼드 시그널 체인지를 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험 조건을 사람 얼굴 보여줬을 때, 그죠? 눈 가렸을 때, 눈만 보여줬을 때, 집 보여줬을 때 이렇게 했더니 보면요 여기 지금 조건들이 있죠.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게 시킬 때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 표시를 줍니다. 이걸 이제 크로스 픽세이션이라고 하거든요. 픽세이션만 가만히 보고 있어라라고 하면 그럼 이거 레스팅입니다. 이게 기준값이 되는 거예요.
하다가 F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face고요. E라고 하면 이제 I만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N이라고 하면 no I고요. H는 house죠. 그죠? 요거를 이제 사실 랜덤하게 섞는 거죠. 네 가지 컨디션. 그죠? 랜덤하게 섞어가지고 이거 보여주면요. 그럼 보면 이제 사실 이거를 이제 정량화 해가지고 요거 평균값들을 여기 MR 시그널 체인지 여기 퍼센티지 있잖아요. 그걸 해보면요. 완전한 얼굴을 보여주면 퓨지폰 페이스 에어리어에서 평균적으로 1.8% 정도의 시그널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그죠? 근데 눈을 가려도 우리가 이게 사람 얼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선글라스 낀다고 해가지고 이게 사람 얼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눈이 빠진 이제 얼굴을 보여줘도 한 1.7% 정도의 반응. 이거보다는 좀 작지만 눈만 보여줘도 이게 사람의 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이쪽 영역이 이거보단 작지만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전혀 관계없는 이런 집을 보여주면은 이쪽에 거의 활성이 없죠. 0.6%밖에 변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구를 통해서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아, 이 퓨지폰 페이스 에어리어라는 요 영역은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만 스페시픽하게 반응을 하는 영역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fMRI를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뇌의 어떤 특정 영역이 하고 있는 기능들을 알아보는 실험을 통해서 뇌의 기능을 밝히는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한 실험을 예로 들어가지고요. 실제로 fMRI 분석을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는지를 내가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내가 강조를 했죠. very simple이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 fMRI 실험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간단한 실험이에요. 가장 간단.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요것만 봐가지고 잘 모를 텐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체커보드 스티뮬라이라고 해가지고 체스판처럼 생겼죠. 체커보드가 이제 그 체스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색깔 있는 부분이 색깔이 없는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이쪽 부분이 이제 색깔이 있는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페이즈가 정확하게 180도 차이가 나는 다른 스티뮬라이가 한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요 바뀌어요. 이제 일종의 패턴 리버설 자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패턴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페이즈가. 그죠? 요게 하얗게 되고 다시 요게 이제 색깔이 있고 하얗게 됐다가 색깔이 있다가 그죠? 이게 번쩍번쩍하면서 바뀝니다. 이 바뀌는 게 보통 가장 이제 시각 자극으로 사용이 되는 건데요. 이게 그 시각 피질 쪽에 가장 뭐라고 해야 되냐면 가장 활성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극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게 뭐 사실 주파수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반응 정도가 많이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한 2에서 3Hz 정도로 깜빡이 1초에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이렇게 페이지를 바꾸게 될 때 그때 가장 이 비주얼 코텍스 쪽의 활성이 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시각 자극으로 가장 간단한 이제 실험을 할 때 검증 실험 같은 걸 할 때 이 체커보드 자극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플래싱 체커보드라고 했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이런 시각 그 액티베이션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자극 이외에 뭐 다양한 어떤 모터 태스크라든가 뭐 움직임, 그죠? 팔 움직여봐라, 다리 움직여봐라, 뭐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뭐 핑거 태핑이라고 해서 손가락 움직이는 거라든가, 아니면 그거 외에도 다양한 여러 가지 어떤 인지적인 태스크 같은 걸 사용할 수가 있죠. 메모리 태스크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3차원 공간에서 내비게이션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이런 다양한 이런 실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금 내가 보여주는 분석 방법하고 똑같은 분석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뭐 측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익스페리멘탈 타이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 내가 설명한 거에 따르면 무슨 디자인이에요? 기억나요? 블럭 디자인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보면요. 요 구간은 레스트고요. 그다음 요 구간은 액티베이션입니다. 뭔가 시각 자극을 주는 거고요. 여긴 다시 레스트를 했다가 액티베이션 했다가 레스트 했다가 액티베이션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근데 한 번 레스트 하고 한 번 액티베이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할까요? 왜 반복할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SNR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퍼센트 체인지가 워낙 작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오는 노이즈들이 있거든요. 그죠? 이 노이즈가 액티베이션인지 아닌지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라는 건 랜덤 플럭추에이션이니까 신호 데이터 측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이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에버리징을 하면 에버리징을 할수록 더 SNR이 높아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SNR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스캐닝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레스트 시각 자극 보여줄 때 레스트 시각 자극 계속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타임 TRs라고 돼 있죠. 이게 리피티션 타임이죠. 그죠? 계속 스캐닝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컨스탄트 블럭 랭스 ABABA라고 돼 있죠.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아까 설명했죠. 계속 액티베이션만 유발을 하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기준값이 필요하죠. 그죠?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레스트 컨디션이 그러니까 액티베이션에서의 체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레스트 컨디션, 베이스라인 컨디션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각각의 복셀들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시그널을 가지게 될 거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볼드 시그널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죠? 블러드 옥시저네이션 레벨 디펜던트 시그널. 그죠?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뒤에 더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요, fMRI도 MRI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EPI 시퀀스 같은 걸 이용해서 되게 빠르게 측정이 가능하다는 EPI 시퀀스 같은 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각각 복셀들에서 나오는 매그네타이제이션 값들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알죠? 그 매그네타이제이션 값이 이 볼드 시그널이에요. 그렇죠? 그 값을 측정을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복셀을 하나 잡아가지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노란색으로 레스트일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떤 시각 자극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패턴을 반복을 하겠죠.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영상을 나타내느냐? 그죠? 그 영상을 나타낼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요. 코릴레이션 어널리시스라는 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코릴레이션 어널리시스의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자,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기본 개념부터 일단 먼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먼저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릴레이션 메서드라는 건데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블럭 디자인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요. 자극이 없는 경우, 자극이 있는 경우, 자극 없는 경우, 자극이 있는 경우, 자극 없는 경우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블럭 디자인 ABA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어떤 볼드 시그널이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하나의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빨간색, 그죠? 빨간색 복셀에서 우리가 볼드 시그널 체인지를 봤더니 여기 있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른 복셀 여기 있는 파란색 복셀을 우리가 찍어 가지고 봤더니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그럼 이거를 정량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량화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위에 있는 요 레퍼런스하고 요거하고 사이에 코릴레이션을 구하면 됩니다. 시간에 대한 코릴레이션.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하고 코릴레이션 계산하면 코릴레이션이 크겠죠. 코릴레이션이란 건 뭐예요? 시간에 대해서 같이 움직이느냐, 아니면 반대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서로 상관성이 없느냐를 보는 게 코릴레이션이죠. 그죠? 요거 두 개 코릴레이션은 코릴레이션 높고, 요거는 서로 무관하죠. 무관하게 움직이죠. 그럼 요거하고 요거 코릴레이션 보면 코릴레이션이 작겠죠. 그죠? 그래서 요 코릴레이션을 각각 복셀들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가지고 요 코릴레이션 정도를 영상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곳이 우리가 준 블록 디자인에 맞춰가지고 활동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게 가장 간단한 fMRI 분석 방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에서 이제 갑자기 이쪽으로 넘어왔냐면요. 요 레퍼런스 시그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자극을 0이었다가 예를 들면 1 줬다가 0이었다 1 줬다가 0. 그죠? 0, 1, 0, 1, 0 이런 패턴으로 실제 뇌에서의 어떤 액티베이션도 이렇게 변할 것이냐. 실제 뇌도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자극을 주면 아까 여러분들 요 앞에서 봤죠? 여기 요거 봤죠? 그러니까 자극을 어떻게 보면 0이었다가 요만큼 준 거예요. 그죠? 이렇게 줬는데 실제 이제 이게 뭐예요? 우리가 헤모다이내믹 리스판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디옥시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걸 보는 거기 때문에 헤모다이내믹 리스판스라고 하는데 헤모다이내믹 리스판스가 실제 우리가 자극 주고 안 주고 하는 이런 패턴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하긴 한데 어때요? 약간 이제 시간적으로도 시프트가 돼 있고 형태도 완벽하게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렉탱귤러 타입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할 때 여기 있는 이렇게 실제 자극을 준 타입 요거하고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하면 좀 부정확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 브레인 액티비티를 모델링을 해가지고요. 어떤 이런 자극을 임의로 자극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 HRF라고 합니다. HRF가 뭐냐면요.
헤모다이내믹 리스판스 펑션의 약자예요. 그렇죠? 헤모다이내믹 리스판스 펑션.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티뮬러스를 여기서 딱 주면요. 그죠? 스티뮬러스 딱 준다고 해가지고 헤모다이내믹 리스판스가 그냥 바로 여기 스티뮬러스 주는 거에 동기화돼가지고 딱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펄스 형태의 스티뮬러스를 준다고 하더라도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헤모다이내믹 리스판스 펑션이라는 이 펑션을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자극을 온, 오프, 온, 오프, 온, 오프 이런 식으로 주면은 그죠?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원래는 프리딕티드 뉴럴 액티비티인데 그죠? 맞습니까? 요거하고 헤모다이내믹 리스판스 펑션하고 두 개의 이거 뭐예요? 무슨 표시예요? 컨볼루션입니다. 그죠? 두 개의 컨볼루션을 취한 요 신호 있죠. 노란색 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온오프 온오프 이렇게 렉탱귤러 타입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실제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이런 식의 어떤 자극이 인풋 자극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HRF라는 게 이게 일종의 뭘까요? 임펄스 리스판스입니다. 왜냐하면 인풋이 뭐예요? 임펄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스티뮬러스가 임펄스라고 가정했을 때 실제 뇌에서 일어나는 리스판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어떤 그 HT가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임펄스 리스판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펄스 리스판스에다가 우리가 실제 어떤 이제 인풋 신호, 프리딕티드 뉴럴 액티비티, 인풋 신호가 들어갔을 때 요거 두 개의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인풋이 요거일 때 아웃풋이 요거니까 인풋이 요거일 때 아웃풋은 요거하고의 컨볼루션을 취하면 이런 식의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요 노란색 있잖아요. 요 노란색하고 뭐하고 각각 복셀들에서의 볼드 시그널하고 사이에 코릴레이션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됐습니까? 이게 요 이제 렉탱귤러 쉐입의 요 스티뮬러스 패턴하고 코릴레이션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액티비티 커브하고 그다음에 헤모다이내믹 리스판스 펑션하고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은 요 프로세스를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복잡한 분석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복잡한 분석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멀티 복셀 패턴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MVPA라는 방법이 요즘 되게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럼 뭐 하는 거냐면은 여러 복셀들 말 그대로 멀티 복셀이에요. 여러 복셀들에서의 액티비티를 패턴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패턴으로 만든 다음에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그 내가 예를 들었던 그런 여러 영상들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여줄 때 나오는 그런 각각 복셀들에서의 액티비티 패턴 같은 거를 다 컴퓨터 DB에다 다 저장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들어오는 어떤 패턴이 있으면은 과거에 들어왔던 그런 패턴들하고 매칭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의 패턴을 재구성하는 일종의 머신러닝이라고 하거든요. 기계학습이라고 해요. 기계학습 방법 중에 하나가 MVPA라는 방법이 요즘 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되게 어드밴스드한 어널리시스고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어널리시스, 베이직 어널리시스 방법을 설명을 해줄 건데 아까 이미 하나는 설명했습니다. 코릴레이션을 이용한다는 거. 그죠? 그 코릴레이션을 이용할 때 그냥 자극을 준 패턴하고 코릴레이션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극이 주어졌을 때 실제로 예측되는 뇌의 브레인 액티비티. 그죠? 그거는 우리가 준 자극 패턴이 인풋 신호고요. 그죠? 그다음에 어떤 임펄스 자극이 주어졌을 때 나오는 헤모다이내믹 리스판스 펑션하고 컨볼루션을 계산을 하면은 그 컨볼루션 된 그 신호, 아웃풋 신호죠. 예측되는 아웃풋 신호하고 실제로 측정되는 신호하고 코릴레이션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그냥 빼는 겁니다. 내가 아까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온 오프 하니까 그죠? 자극이 온 됐을 때 아니면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고 있을 때 그죠? 그때의 어떤 각각 복셀들마다의 볼드 시그널에서 아무것도 안 할 때 레스팅 상태를 빼는 겁니다. 그죠? 그냥 빼면은 차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빼주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액티베이션이 있을 때 시그널이 어떤 증가한 그런 영역들을 보여주게 되죠.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레스트 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브레인 액티비티가 있다 그랬죠. 맞습니까? 아무것도 안 할 때 어떤 있던 액티비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극이 주어지고 어떤 태스크를 하고 있을 때 측정이 된 액티비티하고 그죠? 볼드 시그널하고 두 개 차이를 뺐을 때 그 두 개가 아무것도 안 할 때도 액티베이션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태스크를 할 때도 액티베이션이 돼 있으면 빼면은 뭐예요? 서로 캔슬 아웃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빼는 작업을 하는데요. 실제로는요, 그냥 빼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정확한 결과를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시그널 체인지가 한 2%, 3%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2%, 3%면 사실 좀 노이즈가 많이 섞이는 그런 이제 MRI 기계를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측정이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실제 노이즈 레벨이 1%, 2%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실제로 여기 아까 여기 나온 요 리스판스들 보면요, 아무것도 안 할 때도 뭔가 변하죠. 그죠? 그래요? 그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빼는 것만 가지고는 이걸 정확하게 영역을 맞추기 힘드니까요. 간단한 거에서 이제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된 거. 그죠? 근데 자, 우리가 fMRI 실험을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fMRI는 어떤 혈류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혈류 변화. 그죠? 근데 혈류 변화가 뭐에 민감하냐면요. 동잡음에 민감합니다. 움직임에 되게 민감해요. 왜 움직임에 민감할까요? 피 흐르는 걸 보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고개를 조금만 흔든다 그러면은 고개를 약간만 돌린다고 해도 이 약간 돌리는 것 때문에 피가 흐르는 양이 달라져요. 이쪽으로 돌아 누우면은 이쪽 편에는 피가 많이 흐르고요. 많이 이쪽으로 쏠리고요. 이쪽은 상대적으로 피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동잡음에 대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잡음을 제거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프리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을 적용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요. 어떤 실험들도 했냐면 fMRI 측정을 하는데 똑바로 누워가지고 측정할 때하고 뒤집어서 엎드려서 누워서 측정했을 때하고 두 개의 결과가 다르다. 뭐 이런 걸 보고한 그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은 아까 헤모다이내믹 리스판스의 어떤 익스펙티드 딜레이 인포메이션, 그죠? 아까 헤모다이내믹 리스판스라는 거, 컨볼루션 취한 거, 그런 것들, 그런 인포메이션들을 조금 더 이제 섞어주고, 그죠? 그래서 코릴레이션 어널리시스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제 통계적인 방법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스태티스티컬한 인퍼런스를 사용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그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를 간단하게 보여주면요. 이거는 아까 내가 시각 자극 그걸 예를 들었는데 시각 자극 말고요. 이거는 어떤 손가락, 손 움직이는 거 어떤 실험을 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예를 들면 이제 손을 펴고 있는 게 오프예요. 이게 레퍼런스입니다. 이거 펴고 있다가 이렇게 오므리는 거예요. 그죠? 오므리는 게 온입니다. 그래서 오프 상태에서 찍은 이미지가 10장이 있고요. 온 상태에서 찍은 이미지가 10장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뭘까요? 빼는 거예요. 그죠? 빼서 계산하는 건데 이거는 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통계적인 방법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요. 오프일 때 측정한 요 10장의 이미지와 온일 때 측정한 10장의 이미지 두 개 사이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찾냐? 복셀 단위로. 복셀 하나하나에 대해서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지금 이건 손가락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움직임에 관련된 뇌의 영역이 활성화가 되겠죠. 그 영역이 어디예요? 뇌의 운동 영역이죠. 모토코텍스. 모토코텍스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오른손이 왼손이야. 오른손이죠. 오른손이면은 여러분들 이 메디컬 이미지에서는 좌우가 보통 반대로 표시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쪽 편이 이제 왼쪽이고요. 이쪽 편이 오른쪽입니다. 그렇죠? 밖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움직이니까 왼쪽 운동 영역이 활성화가 되겠죠. 왼쪽 운동 영역은 이쯤에 있습니다. 이쪽. 여기. 그러니까 요거를 따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아마 그 생체 구조 및 기능에서 다 배웠을 거예요. 그죠? 알죠? 그러니까 그 호문큘러스라고 해서 손 되게 크게 나오고, 그죠? 다리는 조그맣게 나오고, 알죠? 입술 되게 크게 나오고, 알죠? 기억나죠? 그죠? 요 라인을 따라서 있고요. 발이 보통 이제 요 가운데 미디얼 쪽에 있고요. 내려가면서 손은 이제 한 중간 정도쯤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쪽 영역이 활성화가 될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영역은 무슨 영역이냐면은 이제 운동 영역, 왼쪽 모토코텍스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비주얼 코텍스죠. 시각 영역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각 자극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오프일 때하고 온일 때하고 시각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전혀 없죠.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요 두 개의 복셀을 비교를 했을 때 파란색 복셀에서는요. 요 10장의 이미지에서 파란색 복셀에서의 볼드 신호하고 요 10장의 이미지에서 파란색 영역에서의 볼드 신호하고 두 개 사이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통계 비교하는 거 여러분들 t-테스트라고 들어본 적 있죠? 그죠? t-테스트가 뭐 하는 거예요? 두 개의 어떤 분포가 있으면 물론 이제 가정이 정규 분포라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두 개가 정규 분포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정규 분포가
어떤 이제 모집단에서 샘플링이 돼서 나온 건데, 그죠? 이게 동일한 모집단에서 샘플링이 돼서 나온 거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게 여기 있는 t-테스트죠. 그죠? 근데 요거는 차이가 없으니까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요 두 개 사이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게, 그러니까 두 개가 거의 같은 값이 나올 거고요. 그죠? 근데 빨간색은요, 여기서 요 10장에서의 빨간색에서의 볼드 신호하고 요 10장에서 빨간색 위치에서의 볼드 신호하고 비교해 보면 이쪽이 이쪽보다 어때요? 더 크겠죠. 여기서는 액티베이션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각각 복셀들마다 t-테스트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테스트를 해 보면은, 그러면 요렇게 해서 나온 t 값 있죠, t. 여러분들 t-테스트의 t 값이 뭐예요? t가 예를 들어서 뭐 1.96이다 라고 하면, 이게 여러분들 그 잘 알고 있는 그 정규 분포에서 1.96이 어디에 해당돼요? 5%죠. 그죠? 그러니까 0.05의 유의 확률로 여기 있는 요게 요거보다 더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t 값이 크면 클수록 확률이 더 이제 차이가 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t 값을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그리면은 그럼 차이가 많이 나는 영역을 이미지화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확률값, 그죠? P값, 확률값 자체를 우리가 영상으로 만들어도 확률이 작으면 작을수록 두 개 사이의 차이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계를 이용해서 보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내가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폈다 집었다를 요 반복을 할 때 실제로 우리가 expected 된, 실제로는 요 레퍼런스 시그널이 아니고 여기다가 헤모다이내믹 익스판스 펑션을 컨볼루션을 취한, 그죠? 예상되는 그런 브레인 액티비티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빨간색 복셀에서의 시간에 따른 볼드 시그널 변화하고 파란색 복셀에서의 볼드 시그널 변화하고 요거를 코릴레이션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요 CC라고 되어 있는 거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의 약자고요. 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값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1이면은 완전 반대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죠? 1이면은 완전 똑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0은 서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가 없는 요 이제 변화하고 관계가 없는 거는 거의 0에 비슷한 값이 나오고요.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는 1에 비슷한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값을 요 위에다가 색깔로 표시를 하게 되면 어느 영역이 활성화가 됐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 하는 방법, 아까도 잠시 소개가 됐지만 여기 보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ROI나 특정한 복셀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볼드 시그널 같은 거 이렇게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특정한 방향으로 슬라이스를 잘라가지고 스트럭처럴한 MRI 영상 위에다가 이렇게 볼드 시그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영역을 올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은요, 이 fMRI 분석 방법은 이건 사실 좀 통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통계에서 통계 수업을 따로 듣는 게 지금 없죠, 여러분들은. 통계 수업 들었어요? 아, 다 들었나? 언제? 아, 2학년 때 다 들었어요? 아, 다 들었구나. 그럼 다 알겠네. 보통 우리가요, 이렇게 여러 개의 비교 대상들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멀티플 컴패리전이라는 걸 해줘야 되잖아요. 안 배웠어요? 코렉션, 뭐 본페론 코렉션 이런 거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요, 사실은 요 안에 복셀들이 예를 들면 뭐 수천 개의 복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수천 개의 복셀들이고 두 개의 컨디션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할 때는요, 얘네들 각각 복셀들의 액티비티 자체가 서로 인디펜던트하지 않기 때문에, 디펜던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뭔가 코렉션이라는 걸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런 코렉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각각 복셀이 인디펜던트하다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통계 비교를 하게 되면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실제로 통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2012년도인가 그때 여러분들 그 이그 노벨상인가? 이그 노벨상? 이라고 알죠? 그러니까 1년 동안 나왔던 어떤 연구 결과들 중에서 가장 좀 웃기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노벨상을 뭔가 뒤집기 하는 이그 노벨상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좀 엉뚱하면서 뭔가 우리한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를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노벨상을 수여를 하는 이그 노벨상이라는 그런 이제 이벤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그 노벨상에 이제 수상을 한 그 연구 결과 중에 뭐가 있냐면요.
연어 있죠, 연어. 그러니까 죽어 있는 연어를 MRI 기계에다 집어넣고 그 죽어 있는 연어한테 랭귀지 태스크를 주는 거예요. 언어 태스크. 그러니까 언어 태스크를 이렇게 죽어 있는 연어한테 죽었죠. 죽어 있는데 시각 자극을 주고요. 그런 다음에 fMRI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fMRI 측정 결과를 이런 분석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어딘가에 액티베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이즈에 의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는 실험이냐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어떤 학회에다가 포스터로 발표를 했었는데 포스터의 결론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남태평양에서 잡은 연어에게 언어 태스크를 줬더니 얘가 인식을 하더라.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더라라는 결론을 내려가지고 진짜 논문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보면 되게 웃겨요. 그 논문 내가 포스터 인터넷 찾아보면 있거든요. 보통 이제 이런 논문 쓸 때는 피험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피험자에 대한 정보가 딱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연어에서 뭐 메일 해가지고 나이는 몇 개월 뭐 이렇게 딱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잡힌 곳 사는 곳 어디서 뭐 해가지고 쭉 이렇게 기술 쫙 다 해놓고요. 그다음에 상태는 이제 죽은 상태고 죽은 지 며칠 됐고, 그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멀티플 컴패리전을 하지 않고 두 개의 이런 이제 영상을 비교를 하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팬텀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스푸리어스 액티베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팬텀 액티베이션 또는 스푸리어스 액티베이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지금은 우리가 코렉션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가장 이제 스트릭트하게 멀티플 컴패리전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들이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100만 개의 목셀이 있다고 하면은 100만 개로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결과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현재 이 방법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100% 믿을 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활성된 영역들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처에 있는 액티베이션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클러스터링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fMRI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fMRI라는 게 사실 뭐 새로운 그런 모델러티를 사용하는 게 새로운 기계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MRI 기계를 이용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MRI 기계에서 우리가 T2 스타 영상을 얻는데 그렇죠? 우리가 혈류에 의해서 특정 영역에서의 특정 복셀들에서 활동이 있는 영역에서의 디옥시 헤모글로빈의 농도 변화에 의해서 T2 스타 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죠? 그 T2 스타의 변화를 레스팅 상태에서의 T2 스타 이미지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그쪽에 내 활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 그죠? 그래서 분석하는 방법은 우리가 익스펙티드한 아니면 프리딕티드 된 그런 액티베이션 패턴들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측정된 각각 복셀들에서의 액티베이션 패턴하고 사이에 코릴레이션을 보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레스팅하고 어떤 액티베이션이 있을 때 각각 이제 레스팅과 액티베이션에서 측정된 그런 T2 스타 이미지들 있죠. 그 이미지들 사이에 각각 복셀들에서의 볼드 시그널들 사이에 통계적인 비교를 통해 가지고 어느 영역에서 활동이 일어나는지 보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내일이죠. 내일은 이제 MRI를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물론 뭐 MR 스펙트로스코피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것까지 다루기는 사실 나중에 봐서 시간이 나면 좀 더 다루거나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MRI를 다 배웠는데 뭔가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한번 지금까지 배웠던 MRI를 전체적으로 앞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훑어보고 여러분들 어차피 기말고사 때 시험 문제 다 나올 거기 때문에 그죠?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내일 보도록 합시다.